이규 교수님이 강의하신 중에 이제 어 그 그러니까 보통 지방 이제 국가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라면 이제 우리나라 시 광역 시도에 해당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개마인대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시군구 밑에 또 읍면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중앙, 광역, 광역시, 광역, 그다음에 시군구 기초와 그리고 읍면동. 근데 읍면동에 이제 그 뭐냐 마을 자치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 주실 때 우리나라는 지금 시군구를 막 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군구뿐만이 아니라 뭐 경상북도와 대구도 통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 시군구를 통합하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 20만 정도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시군구의 평균이 20만이라는 건가요? 예, 네, 시군구, 그렇게 예. 한번 그래서 그런 통합의 경향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두 가지 질문 좀 대답을 좀 주시면 설명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예.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임종군 교육장님. 네, 네, 이규 교수님께서 어, 아데나워 재단에서 주로 직접 민주주의 확대 구호로서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자주 쓰인다고 했는데, 저는 그 대한민국의 그 직접 민주주의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민주주의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규 교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 이것이 완성도는 높지는 않겠지만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어, 강의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 네,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직접 민주주의 예, 독일에서 지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 무엇인지 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읍면동 문제가 나와서 이제 교수님 강의 중에 읍면동의 직선제를 부활하자는 말씀인지 정확히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지금 그 반대론이 세거든요. 그 이유가 지역이 이미 다 소멸된 읍면동, 리, 시골 같은 경우 거의 다 소멸된 곳이 많고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구 감소, 또 막내 그 동네 향촌마다 촌락마다 막내가 70대 뭐 이렇게 돼서 어떤 시민 교육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시민의회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장이 거의 관변단체 읍면동, 뭐 주민자치위원들 전부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든지 뭐 이런 각 지역의 소위 유지들 또 발언권 힘이 센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이라서 읍면동 직선제를 하면 결국은 또 그들이 다 가져가고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되기가 어렵다. 현재의 인구 감소 경향과 맞물려서 현재 구조가 그건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다. 읍면동 직선제가 또 그들이 또 감투 하나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인구 소멸로 2만 명 어느 뭐 군인데도 군 인구가 2만 명 이하면 소멸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차라리 읍면동을 이제 부활시키는 것보다 좀 더 묶어서 소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가능한 뭐 20만 명이라면 20만 명 적정 인구가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만 하더라도 부정부패, 거의 세금 먹는 하마들, 또 계속 그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이권의 발판으로 기초의회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 구나 최소 재정이 하위 재정인 경우가 예산이 1년에 7천억, 8천억, 1조, 최소 각 서울시 25개 구의 예산이 아무리 적어도 1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데, 이걸 제대로 견제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권의 발판으로 기초의회 하고 있어서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된다. 구의회를 폐지해야 된다. 이것도 시의회로 최소한 통합해야 된다. 이런 반대론자들이 많고 그렇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고, 기초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묻고 싶고, 아까 우리 김혜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 하기 위해선 교수님은 현실적인 어떤 대안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또 김혜순 교수님이신가요? 네네. 제가요, 그 독일 행정구역 구조를 그 연방 그리고 주정부 그리고 개마인대로 분리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시간 있으시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잠깐 그 행정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김 교수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네. 사실상 분트가 이제 연방이잖아요. 그 밑에 주정부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6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같이 나온 게 이게 독일 특별한 그 현상인데요. 지방 슈타트니까 도시국가를 하는,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도시가 들어가는데 이게 주정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한 차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정부 지역이라고 할까? 그 레기옹스 배치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밑에 하나 저기 계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안 써요. 근데 그게 행정적으로 구조적으로 벌써 그게 저기 그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밑에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개마인드가 있는데요. 개마인드가 아주 다양해요. 그죠?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 개마인드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개마인드 크라이스 정도가 그 정도고요. 개마인드 그거는 동네 정도예요. 그리고 그 위에 시군 거기에서도 제 생각에 개마인드, 네, 개마인드 슈테트라는 그런 개념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독일은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 제정도 다르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금방 얘기했던 세제를 받으면 뭘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한 그들의 저기 그 하는 그 영역 뭐죠 그 정치 영역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 좋게 그제 개마인드를 하는데 사실상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그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김혜순 교수님께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분투 연방에는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뭐 연방 총리가 있고 연방 뭐 연방 뭐 반선이지만 상원 대통령 하원 있고, 연방 예, 하원이 상원 있고 하원 이제 있고, 연방 상원 하원이 있고, 예, 있고 이제 네. 뭐 아까 그 아래 집행 이제 연방주의로 그 상원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예, 두 번째가 란트 내지는 슈타트라고 하는 예, 주정부가 있는 거죠. 그 주정부가 그래서 16개 예, 그거 주정부가 있는 있다가 거고요. 예, 그 이제 거기에 같은 동등한 위치에 도시국가란 슈타트이란 도시국가의 세 도시가 있어요. 예, 그게 그게 이제 주정부 역할을 해요. 브레멘이나 베를린, 맞습니다. 함부르크를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이제 맞습니다. 그것도 네, 란트 예, 속에 맞습니다.
란트 개념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란트가 그렇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 예. 여쭤보시는 것은 분투 예. 란트 말 다음에 레기오 레기옹스, RGIO인가요? 예, 레기오롱이 정부고요. 레기옹스 배치력이라며 해요. LGIO LGIO 엘리? 레지오 아니요, 레기오롱 정부. L이 아니고요, R이에요. RRG 레기오롱, 네네네 예, 네. 레기오롱, 레기오 오케이 레기오롱, 예. 네네 배치력, 그러니까 거기가 정부 지역이라는 저기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란트 음, 주정부 시장을 선출하죠. 예. 레기오 장을 선출하죠. 레기오롱스 배치력, 예? 레기오롱스 배치력. 그러니까 그건 선출하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도 네. 전부, 그다음에 이제 형태가, 개, 네, 그다음. 개마인대는 선출이 아니죠. 개마인대도 선출한 데는 있는데요. 아, 그래요? 개마인대도 형태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예, 예, 자, 거긴 좀 복잡한. 자, 최수일 이사장이 한 말씀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예.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제도가 어쩌고 법이 어쩌는 거 뭐 참고할 만하지만 네, 네. 예. 제가 알기로 뭐 독일이나 스위스가 우리나라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두가 다 오직 한 도시에 집중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그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참고는 될지언정 그 제도나 뭐 이런 거 뭐 별로 그렇게 우리의 소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민주주의의 민주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독일이 극우, 극좌로 여론이 양극화되었는지 아니면 극우파의 정치적 득세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지 언론이 잘못돼서 위협받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그럼 한국의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뭐랄까 민주주의가 뭐 분권화라든지 뭐 다양한 뭐 재정 문제, 뭐 국민 소환권 등 이제 뭐 제도적 장치가 있겠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 위협 왜 어떤 민주주의가 왜 위협받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투표로 선출직 같은 사람은 국민 눈치라도 보지 뭐죠 위임받은 공직자 특히 일부 정치 검찰들의 뭐 이런 만행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 제가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의 하나라면 어떻게 뭐랄까요 임명직 공직자 옛날에 간 중앙정보부 경찰 지금은 검찰 이게 소위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그 민주주의 논의를 하는데 좀 반영이 돼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최수일 이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또 우리 이규 교수님 답변 듣고 또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네, 이규 교수님 좀 답변 좀 주십시오. 네, 네. 요즘 그 지방자치에 대한 것이 그 인권처럼 국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하는 그 아돌프 가스라는 분이 이제 유럽 공동체의 그 출범도 연방제로 갈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고 특히 개마인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제화시키려는 그래서 그 유럽 인권규약이 있듯이 유럽 그 자치 헌장이 있는데 이 자치 헌장은 국제 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유럽 헌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치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걸 갖추지 않으면 그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 기존 회원들이라도 그 요건에 미달하면 나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그 구속력이 있는 건데 이건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지방자치가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권처럼 국제적인 문제로 그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출범이 돼가지고 세계 인권 조약에 있듯이 그 세계 자치 헌장이 지금 거의 이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중국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어느 정도가 돼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독일의 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이제 뭐 주정부는 국가니까 뭐 지방자치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뭐 지방정부라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걸 크라이스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자치에 해당되는 거는 개마인드인데 이 아까 그 김효승 교수님 말씀하신 슈타트도 개마인드입니다. 개마인드이자 크라이스이자 그 국가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아주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도시의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 그 유럽에서는 이 개마인드라는 것을 아주 작은 데서도 적용되지만 대도시에도 그 아래 기초가 없으면 그 개마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군이 사실은 유럽에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 밀착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풀뿌리에서 체감자치, 그 자치를 한다는데 계속 주민들은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풀뿌리에서 체감자치,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그게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 전부 다 관에 의존하고 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관에 가서 해달라고만 하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를 않잖아요. 또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런 문제에서 지금 풀뿌리 자체로 가는 게 시급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군 통합 또 시도 통합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인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도 뭐 줄을 지금 16개인데 그거를 뭐 5개로 줄이자느니 7개로 줄이자느니 9개로 줄이자느니 이런 주장이 있고요. 스위스도 지금 26개의 칸톤을 뭐 반으로 줄이자 또 뭐 3분의 1로 줄이자 뭐 어떻게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건 그게 그쪽 나라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그 실현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다면 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걸 그 시군 통합은 뭐냐? 그게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조치입니다. 그게 시군 통합도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건데 공무원이 줄고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했는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주민 가까이 가는 게 주민 참여를 통해서 명예직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경비가 줄어드는 뭐 그런 것을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를 자꾸 키우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건 또 국제적인 표준에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 나라는 어떤 결함이 있는가 비교를 해보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주주의 민주화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주민들의 직접 결정 또 주민들의 참여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사회의 민주화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는 뭐 그런 다 개념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그 레기룽스베지르크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 주의 하부기관입니다. 그 주를 몇 개 정도로 나눠 가지고 거기 행정 업무를 하는 거 자치기관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행정기구. 그리고 우리가 그 5.16 이전에 분이 그 왜 도의 그, 그 관할 구역이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 논의에서는 그 레기룽스 배치를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왕적 대통령도 문제되지만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 이것도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바람직하기는 그 집행부 내도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철저하게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아돌프 가스 같은 사람은 미국이 원래 이제 저기 그 동부지방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부로 막 확대되면서 뭐 인구가 막 몰려드니까 그걸 단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풀뿌리 독재를 허용한 게 독임제 시장 제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시장과 지사들의 그 이 독주가 또 그 굉장히 심각한 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로 견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합의제 기관으로 가든 아니면 주민투표, 주민발안 뭐 이런 걸로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이 됐습니다. 이제 마쳐야 할 시간 같은데요. 혹시 한 분만 더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한 말씀씩 교수님, 주시고 잠깐만, 네네 저 최자영인데요. 네네 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최수일 이사장님께서 잠깐만요, 이게 울리기 때문에 이거를 끄고 하겠습니다. 최수일 이사장님께서 그 권력기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그리스의 예를 들면 권력기관화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위권, 정당방위를 행사함으로써 경찰이 보충성을 갖는다는 거야. 검찰도. 그리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기관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민들은 모두 다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정당방위,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도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개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식민지적인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그 정치적 권한이나 발언권도 마찬가지고 자위권도 이게 국가기관이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권력기관은 이게 시민의 권한을 억누르고서 생성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양승원 변호사님께서 오늘 그 이기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좀 먹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든 뭐 도 단위든 뭐 단위든 사람이 없으면 억지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기억을 바르게 한다면 집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투표민주주의 이런 말을 썼는데요. 아마 양승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는 결정하는 과정,
집회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견제. 오늘 이기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민 발안이라든가 이것은 인구가 몇 명 있느냐 이것과는 예. 무관한 거예요. 네. 인구가 없으면 민주주의고 뭐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네. 인구의 수를 막론하고 어떻게 공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가 이게 네.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기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권이라는 주제는 그런 점에서 아주 적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말씀씩 주시고 이규 교수님이 이제 마무리 말씀하시는 걸로 끝내겠는데 저는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 아까 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주권 분할 가능, 주권 분할 불가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예, 스위스와 미국은 주권이 분할 가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주권이 분할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개념을 제가 잘 못 잡은 것 같아서 혹시 뭐 기회가 되면 한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공지사항을 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을 좀 공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마무리 질문이나 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말씀씩 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규 교수님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제가 공지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시간 안성호 원장님께서 대통령제 문제를 강의하셨는데 그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프레시안에 연재가 될 겁니다. 오늘 연재가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프레시안에 들어가셔서 공공성 거부는 아니 네이버에서 공공성 거부넌스나 안성호 혹은 뭐 제 이름을 쳐도 검색이 될 텐데요. 네이버에서 공공성 거부넌스를 검색하셔서 안성호 원장님 글에 좀 이렇게 댓글이나 뭐 이렇게 뭐 뭐죠? 뭐 좋아요 이런 것 좀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리고요. 프레시안이 지금 우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아시는 대로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가 200만이고 뉴스위스가 300만,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한 40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시안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조금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고할 것은 공지 말씀드릴 것은 강의해 주실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사전 PPT를 주시면 제가 네이버 카페에 그걸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번 주 강의하는 PPT를 꼭 좀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가 끝나면 이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만듭니다. 내용을 녹화해서 유튜브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탑재도 좀 열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 강의한 파워포인트와 사후 녹화 유튜브 좀 검색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프레시안 연재 검색 격려 말씀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공지사항 드립니다. 자, 이제 한 말씀씩 주시고 이기호 교수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자, 김종수님 없으신가요? 장순아님 없으시고요. 황경철님 없으신가요? 이영기, 감사합니다. 네, 이영기님, 이영기 실장, 네, 저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철 교수님, 예,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일본 우리 이명철 교수님은 일본 전공이신데 예, 일본이 좀 지방자치가 잘 되어 그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를 비교해 드릴까 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까 너무 가서 예, 진즉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3분 발언 기회 드릴게요. 네네. 예, 일본이 1884년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16년 뒤에 1884년에 내각제를 만들었습니다. 내각제를 만들고 나서 강력한 정부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각 중심제죠. 그 이유는 일본은 900년부터 그때까지 1000년 이상 중앙 집권제적인 정치 체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라의 이 역사와 문화를 벗어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흉내내고 이렇게 모방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헌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본이 1881년에 선언했어요. 10년 뒤에 헌법 만들게. 그래서 1881년부터 189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일본은 언론인이고 모두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이상적인 헌법안들을 가지고 막 언론에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했지만 어떤 그 이상적인 이 헌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의 그 헌법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이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본은 결국에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 메이지 헌법으로 만들어져서 194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죠. 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까 진직좀 말씀을 주셨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조명철 중요한 교수님 얘기는 감사합니다. 아니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 또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독일이나 일본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인데요. 감사합니다. 양승원 변호사님,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승 교수님, 네, 저도 강의 잘 들었고요. 이 말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군 교육장님, 네, 저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주 기억 남는 거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그 생활 자치가 인권처럼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저도 계속 그쪽 면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또기 국가 아주 좋은 그 지방분권과 오또기 정말 좋은 개념인 것 같아요. 홍미정 교수님,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기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스라엘이 행복지수 5위라고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를 했길래 이스라엘이 5위가 나왔을까? 저는 상당히 이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스라엘과 지방 분권 뭐 이런 거 한 말씀 주셔서 좋은데 오늘 놓쳤네,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최수일 이사장님, 네,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아까 말씀 주셨고요. 문상석 교수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유 교수님 답변 말씀 마무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녁에 발표 기회를 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토론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지방분권이나 이 어떤 직접민주주의는 저항을 통해서 형성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래에서부터 이걸 쟁취를 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
꾸준하게 이렇게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덥네요. 그죠? 건강 관리 좀 잘 챙기시고요. 수분 공급,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적절하게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님께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채팅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알고 계신 대로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님이시죠?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님께서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입니다.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강의 주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규 교수님 정말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오토기 국가 잘 배웠고요. 지방 분권과 직접 민주제,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승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까지 고려해서 중심이 아래에 가는 것이 정말 좋은 사회인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강원대학교 문상석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주셨네요. 자, 오래간만에 한경철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혜승 교수님 독일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베를린 접속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베를린 몇 시예요? 지금 3시입니다. 오후 3시. 한참 더울 시간인데 베를린 아, 사진 보니 여기 날씨가 좋습니다. 지금 낮에는 좀 더워졌는데요. 아침에 한 19 정도 돼가지고 비가 조금 오려고 하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 26, 7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베를린 사진 보니까 정말 예. 독일의 전원적인 주택 풍경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 독일 주말 농장입니다. 주말 농장. 주말 농장. 정말 예. 정말 좋은 곳에서 힐링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언제쯤 귀국하십니까? 불러줄 사람 있으면 갈게요. 그래요. 한 9월 네. 중순쯤 늦어도 갈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돌아오실 네. 때까지 잘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잘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내십시오. 모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건강하십시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